이 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룰 하나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공식 회의는 장관과 고위 관료들이 진행하지만 실제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 없이는 대통령조차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실체를 마주했을 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름들 뒤에는 놀랍도록 단순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인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 나라의 심장을 움직이고 있는 단 0.5%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닐 예르잔입니다. 지방 도시 쉼켄트에서 행정개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드디어 아스타나 중앙정부로 발탁되었습니다. 행정개혁부 본부 정책실이라는 핵심 부서였죠. 15년간 지방에서 일하며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첫 출근날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의 그 긴장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깔끔한 유리 테이블, 정갈하게 정리된 자료들, 그리고 조용히 앉아있는 고위 공무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방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신임 다닐 예르잔 과장입니다. 간단한 인사 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카자흐스탄 디지털 정부 구축 방안이었습니다. 발표자는 명확했고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통계도 정확하고 분석도 치밀했죠. 오늘은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발표를 듣던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좋은 계획이지만 세르게이 킴 고문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겠습니다. 세르게이 킴?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의견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세르게이 킴 고문님은 언제 오시나요? 제가 물었을 때 선배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세르게이 킴 고문님은 회의에는 잘 참석하지 않으시고 의견서만 보내주세요. 보통 2, 3일 내에 받아볼 수 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세르게이 킴 고문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부처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자문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특히 디지털 정책 분야에서는 그분의 의견이 곧 정부 방침이 됩니다. 다음 날 세르게이 킴 고문의 의견서가 도착했습니다. 데이터가 깔끔하게 정리된 1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였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핵심 포인트들이 정확히 짚어져 있었고 실행 방안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분석은 정말 대단하네요. 세르게이 킴 고문님은 어디서 경력을 쌓으신 분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소련 시절부터 이 분야에서 일해오신 것 같습니다. 고려인이시거든요. 고려인이라는 말에 제가 관심을 보이자 선배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부처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고려인 자문관들이 많아요. 미하일 박 자문관, 빅토르정 연구원. 이분들 의견 없이는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방에서 일할 때는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카자흐스탄의 핵심 정책들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니. 며칠 후 또 다른 회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정책 관련 회의였는데 미하일 박 자문관의 의견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교육정책회의에서 빅토르정 연구원의 보고서가 거론되었죠. 저는 점점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는 항상 고려인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었어요. 그들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움직이면 모든 정책이 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르게이 킴, 미하일 박, 빅토르정. 이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난 5년간의 정책 보고서를 모두 찾아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나온 교육개혁 방안, 보건부의 의료 시스템 현대화 계획, 기술국의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
모든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비슷한 이름들이 자문으로 참여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알렉산드르 리 자문, 나탈리아 최 연구원, 유리한 분석관. 모두 고려인들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기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각 부처의 정책 방향이 놀랍도록 일치했어요. 마치 하나의 큰 설계도에 따라 각 부처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요.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만드는데 왜 이렇게 방향성이 비슷할까요? 선배 과장에게 물어보니 흥미로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정책의 특징이에요. 고려인 자문관들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지만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거든요. 어떻게 협력하는 건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정책이 나올 때마다 그분들끼리 먼저 논의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부 전체의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더 파고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국가통계청에 가서 지난 10년간의 정책 성과를 분석해봤어요. 놀라웠습니다. 카자흐스탄이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을 살펴보니 모두 고려인 자문관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전자정부 구축으로 세계 28위에서 19위로 상승한 것도,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20% 향상된 것도, 교육 시스템 현대화로 국제평가에서 상위권에 진입한 것도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확하네요. 며칠 후 우연히 재정부 친구를 만났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처에도 예부개니박 자문관이 계세요. 예산 편성할 때 그분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직접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항상 서면으로만 소통해요. 하지만 그분의 분석 능력은 정말 대단해요. 복잡한 예산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해내시거든요. 산업부 친구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안나킴 연구원님이 계세요. 산업정책 전반을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보고서 없이는 장관님도 결정을 못하세요.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모든 핵심 부처의 고려인들이 자문관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이들의 의견이 국가 정책을 좌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언론에도 나오지 않고 공식 석상에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처럼 뒤에서 조용히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었어요. 보고서의 방향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더 커진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가통계청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카자흐스탄의 인구 구성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 1900만 명 중에서 고려인은 고작 10만 명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0.5%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 한 달간 조사한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부 주요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자문관 중에서 고려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무려 30%였어요. 인구 비율과 정책 참여 비율 사이에 60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틀릴 수가 없었어요. 대기업 자문단을 조사해 봤더니 더 놀라웠습니다. 카자흐스탄 10대 기업의 경영 자문을 맡고 있는 사람들 중 40%가 고려인이었어요. 카자흐문화이 가스의 전략 자문은 이고르체, 카즈문화이 가스의 기술 자문은 세르게이리, 국영통신사의 디지털 전환 자문은 알렉산드르한이 맡고 있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더 극명했습니다. 교육부 산하교육과정 개발위원회, 대학평가위원회, 교사연수원 운영위원회. 핵심 보직의 50% 이상이 고려인들이었어요. 나탈리아 박 위원장님께서 새로운 수학교육과정을 제안하셨습니다. 빅토르킴 연구원님의 영어 교육 개선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부 회의록을 살펴보니 이런 식의 발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국립의료원 자문위원회, 공중보건정책위원회, 의료진 교육위원회. 어디를 봐도 고려인들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인구 1900만 명 중 10만 명이 이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지난번 동료 과장의 반응이 신경 쓰였거든요.
궁금증이 커지면서 소련사를 전공한 대학 동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고려인들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아, 소련 시절 강제 이주당한 그 고려인들 말이야? 맞아. 그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친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고려인들은 소련 시절부터 교육과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어. 스탈린이 강제 이주시켰지만 오히려 그들의 단결력과 교육열이 더 강해졌거든. 지금도 그런가? 당연하지. 고려인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그리고 서로 네트워크가 정말 탄탄해. 저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전문성과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부장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부장님, 우리 정부 정책에서 고려인 자문관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지난 20년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려인들의 기여가 컸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신 건가요? 그들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거든. 단기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지.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강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단 0.5%의 그들이 100%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구나. 국가의 진짜 심장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발전 뒤에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설계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바로 고려인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 주변에도 고려인들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를 기억해봤습니다. 저희 반에서 항상 1등은 유리킴이었어요. 수학, 과학, 영어. 어떤 과목이든 그가 최고였습니다. 단순히 공부만 잘한 게 아니었어요. 반장 선거에서도 항상 당선되었고 운동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유리는 정말 대단해. 뭘 해도 최고야. 당시 담임 선생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비슷했습니다. 안나 박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역시 공부는 물론이고 학생회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어요.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를 할 때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쉽게 포기했지만 안나 박은 달랐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끝까지 풀어냈어요. 안나는 정말 근성이 대단해. 수학 선생님도 감탄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놀라웠습니다. 빅토르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공부도 잘했지만 싸움도 가장 잘했어요. 하지만 그의 강함은 단순한 체력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이었어요. 한 번은 고학년 선배들이 저학년을 괴롭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른 척했지만 빅토르리만큼은 달랐어요. 혼자서도 당당히 맞섰습니다. 빅토르, 너 혼자 어떻게 할 거야?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그가 답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참고 넘기면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 결과가 어떻든 해야 할 일은 해야지. 그때는 그냥 성격이 강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고려인들의 특성이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올바른 일을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하는 정신력 말입니다. 대학교 행정학과에 진학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우수한 학생은 세르게이 한이었어요. 교수님들도 그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세르게이는 정책 분석 능력이 뛰어나 복잡한 행정 현상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행정학과 주임 교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졸업 후 지방 공무원으로 발령받은 쉼켄트에서도 상황은 같았어요. 시청의 도시계획과장은 이고르 킴이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쉼켄트가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체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이고르 과장님이 만든 계획은 정말 완벽해. 20년 후까지 내다보고 설계했거든. 시장님도 항상 칭찬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빅토르정 원장이 있었고 자녀 교육 문제로 학교에 가면 율리아 리 교무주임을 만났습니다. 건설 현장 감리를 나가면
알렉스 박 현장 감독이 모든 걸 총괄했어요. 박 감독님이 관리하는 현장은 절대 사고가 안 나요. 안전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건설업체 사장들도 인정했습니다. 은행에 가면 나탈리아 최 지점장이 있었고 세무서에는 빅토르 한 과장이 있었어요. 심지어 동네 상가의 번영회 회장도 안드레이 김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중요한 자리에는 항상 고려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말대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돌이켜보니 답이 명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지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지방에서 일하면서 저는 이들과 함께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때마다 느꼈던 것은 그들의 일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더 나은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려인들의 영향력은 정부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사회 전반에 걸쳐 그들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병원에서, 관공서에서, 심지어 동네 상가에서까지 말이죠. 국가가 따라가는 기준이 일상에서도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스타나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정말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카자흐스탄 스마트 행정 마스터 플랜을 결정하는 고위급 회의였어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각 부처 차관, 그리고 주요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5년간 추진할 국가 디지털 전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거든요. 예산만 해도 50억 달러 규모였어요. 현재 제출된 계획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책실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드러났어요. 각 부처가 제출한 계획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계획은 5년 완성이고 행정안전부는 3년이네요. 이걸 어떻게 조율할 건가요? 예산 배분도 문제입니다. 중복 투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회의가 난항에 빠졌습니다. 2시간째 토론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각 부처마다 입장이 달랐고 누구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재정부 차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드레이 전 고문님 쪽에서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격렬하게 토론하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안드레이 전 고문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정책실장이 물었습니다.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셨습니다. 1단계는 기반 구축, 2단계는 시스템 통합, 3단계는 서비스 고도화로 나누어서 진행하자고 하시네요. 재정부 차관이 태블릿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배분하라고 하셨습니까? 첫 2년간은 인프라의 60%, 나머지 3년간은 소프트웨어의 70%를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놀라웠습니다. 2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안드레이 전 고문의 의견 하나로 정리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참석자가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안드레이 전 고문님 의견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책실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었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그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선배 과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안드레이 전 고문님은 어디 계신 분이에요?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는데요. 저도 정확한 건 잘 몰라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죠.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그분 의견을 그렇게 존중하는 건가요? 선배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지난 15년간 카자흐스탄 IT 정책을 총괄해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설계한 시스템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중요한 정책들이 회의실에 없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없었지만 모두가 그들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드레이 정, 미하일 박, 그리고 수많은 고려인 자문관들. 이들은 권력은 없었지만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공식적인 직책은 없었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자흐스탄을 움직이는 진짜 시스템이었습니다. 발언하지 않고 등장하지 않지만
결정은 그들이 내리고 있었어요. 조용한 지배자들의 실체를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계속되는 회의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들의 정책 설계 방식을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는 지난 10년간의 정책 문서를 자세히 검토해봤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전자정부 시스템, 의료체계, 교육정책, 모든 것이 한국의 시스템과 유사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문득 몇 년 전 빅토르정 원장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그에게 물어봤어요. 원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특별히 경영학을 배우신 건가요? 그때 빅토르정 원장이 답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해낸 것뿐이에요.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의 의미가 명확해졌어요. 저는 고려인들의 행동 패턴을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그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팀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효율을 택했어요. 문제 앞에서 비명을 지르지 않고 해결책을 모으는 것. 그건 그들 안에 각인된 본능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고려인 어르신 몇 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박할아버지는 올해 85세로 1940년대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세대였어요. 할아버지,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으셨나요? 교육이라고 할 것도 없지. 우리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 어떤 말씀이셨나요? 우린 한국인이야. 절대 지지 마라. 남의 나라에선 더 잘해야 살아남는다. 이 말씀을 매일 들었지. 할아버지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교훈이 아니었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거든. 더 정확하게, 더 성실하게, 더 책임감 있게. 왜 그래야 했나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상한 건 그렇게 사는 게 힘들지 않았다는 거야. 마치 원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 다른 고려인 어르신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리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한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지만 한국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어.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었거든. 어떤 이야기들이요?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든 끝까지 해낸다는 거,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할 줄 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했어. 저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인들의 능력은 학습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대를 거쳐 전해진 민족적 DNA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 안에 잠들어 있던 것을 깨운 것뿐이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지며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본능이었어요. 한국이 그들을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왜 고려인들이 어디서든 인정받는지, 왜 그들의 정책이 항상 성공하는지, 왜 모든 사람이 그들의 판단을 신뢰하는지. 그들은 시스템을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이미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한국의 홍과 정신이 카자흐스탄 땅에서 다시 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저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고려인들이 기억해낸 그 근원, 모든 것의 시작점인 한국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6개월간의 관찰과 분석 끝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을 움직이는 진짜 힘의 원천을 알아야겠다고요. 행정개혁부에 한국 벤치마킹 출장을 신청했습니다. 단일 과장, 왜 하필 한국인가요? 싱가포르나 에스토니아 같은 곳 전자정부로는 유명한데요. 부장님이 의아해하셨습니다. 부장님,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정책들의 철학적 기반을 이해하려면 한국을 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 고려인 자문관들이 제시하는 방향성의 근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승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와야 해요. 2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생애 첫 한국 방문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체계적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하지만 차갑지 않았어요.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한 질서였습니다. 첫째 날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의 안내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핵심은 국민 편의입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20년 넘게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한국인의 특성상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빅토르정 원장이 안드레이정 고문이 보여준 바로 그 특성이었어요. 둘째 날에는 서울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료정보팀장님이 병원 시스템을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병원의 EMR 시스템은 환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료진이라도 환자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때 의료진들의 반발은 없었나요? 초기에는 있었죠. 하지만 환자를 위한 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게 한국 의료계의 특성이에요. 또다시 미하일 박 자문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환자를 위해서라면 어떤 변화도 수용하는 그의 자세 말이에요. 셋째 날 강남구청을 방문했습니다. 민원 처리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봤어요. 저희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시민이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해드려요. 구청 직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부서 간 협력이 필수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각 부서가 자기 업무만 챙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민을 위한다는 큰 목표 앞에서 모든 부서가 협력하게 됐습니다. 이고르킨 과장이 쉼켄트에서 보여준 바로 그 협력 정신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견학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무결점을 추구합니다. 99%도 충분하지 않아요. 100%여야 합니다. 품질 관리팀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완벽주의가 비효율적이지는 않나요? 오히려 반대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면 나중에 수정할 비용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한국식 효율성입니다. 알렉스 박 현장 감독의 철학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명동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이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어요.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지며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것이 이 나라 사람들의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고려인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어요. 거리상 8,000km 떨어져 있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차이도 있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이 보여준 모든 능력들은 한국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배운 게 아니라 한국 그 자체였던 거예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고려인들을 이해할 수 있겠다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도 알겠어요. 한국이라는 뿌리가 카자흐스탄 땅에서 다시 자란 것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스타나의 일상은 예전과 같았지만 저의 시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제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회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고려인 자문관들의 제안을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로만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 제안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시민 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 고려인 자문관이 말했을 때 저는 그 제안의 완벽함에 감탄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의료진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다른 자문관의 제안 역시 놀라웠습니다. 복잡한 의료 시스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가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의 관찰과 한국 출장의 결과를 정리하는 작업이었어요. 카자흐스탄 행정혁신의 동력 분석 보고서.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쓰면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뭐라고 써야 할까요? 결국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놀라운 발전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을 세계적 강국으로 만든 바로 그 DNA를 가진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 땅에서 같은 기적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체계성, 책임감, 공동체 의식.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학습된 기술이 아니라 타고난 본능이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8,000km 떨어진 두 나라가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을 일으킨 그 놀라운 민족의 피가 카자흐스탄에서도 똑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마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스타나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10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현대적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사람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거리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시민들. 이게 바로 고려인들이 가져온 변화구나. 그들은 정책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의식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품격 있는 시민의식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 생각은 계속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아졌지? 맞아. 뭔가 모든 게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야. 병원도, 관공서도 모든 곳이 효율적이고 친절해졌어. 사람들 의식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동료들은 구체적인 이유를 모르고 있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고려인들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가는 길에 문득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저 역시 변하고 있었어요. 고려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먼저 나서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업무를 처리할 때도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게 되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왜? 이 시대에 살고 있어서 말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잖아. 당신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고 미래지향적이 됐다고 생각해요. 아내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전체가 변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알게 되었죠.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흐르는 피가 특별한 것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써 나는 카자흐스탄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했다. 그것은 한국을 만든 그 위대한 민족의 DNA였다. 고려인들은 몸은 카자흐스탄에 있지만 정신은 여전히 한국인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정신이 우리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체계성, 책임감, 끈기, 공동체 의식.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 뿌리는 하나였지만 꽃은 두 개가 피었다. 한국 땅에서 피어난 꽃과 카자흐스탄 땅에서 피어난 꽃.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다. 한국인의 위대한 정신이 두 개의 나라에서 동시에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미래가 밝은 이유를, 그리고 한국이라는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요. 같은 피, 같은 정신이 8,000km 떨어진 두 땅에서 똑같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단 0.5%.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던 그 숫자가 한 나라의 심장을 움직이고 있었다면 그들을 낳은 5천만의 민족은 앞으로 어떤 세계를 만들어낼까요? 이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을 조용히 움직이던 그 정신, 그 질서, 그 겸손함 속에 숨겨진 힘은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8,000km 떨어진 땅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